네, 이번 코너, 출마할 결심 시간입니다. 이제 선거가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죠. 오늘 모실 분, 선거운동 하시느라고 스튜디오에 직접 못 오셨고요. 전화 연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대전 유성구 갑 선거구에 출마를 한 조승래 후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유성구갑 후보 조승래입니다. 네, 전 개인적으로 우리 후보님 인터뷰를 몇 번 했었는데 예, 공교롭게 다 전화 인터뷰예요. 예, 죄송합니다. 저랑은 지금 이것도 그렇지만 예전에 대세남도 그렇고 한 번도 제가 카메라 들고 가본 적이 없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너무 바쁘신 분이어가지고 뭐 많은 지금 재선 국회의원이시니까 대전 시민들에게는 좀 익숙하신 그런 정치인이시기도 한데 그래도 저희가 이제 코너 모신 분들 소개하는 코너가 있거든요. 시간이 있거든요. 네, 김우찬 변호사께서 우리 조승래 후보에 대한 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갑 국회의원 후보에 대한 프로필 말씀드리겠습니다. 1968년 2월 21일 논산에서 출생하셨고요. 대전 대신초등학교, 대신중학교, 한밭고등학교, 그리고 충남대학교 평화안보대학원 평화안보학 석사 수료하셨습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그리고 청와대 사회조정 비서관으로 근무하셨고요. 그리고 2014년 11월에 충청남도 정책특별보좌관, 그리고 2017년부터 18년까지 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를 맡으셨습니다. 그리고 제20대 48.28% 득표로 국회의원 당선되셨고 21대 56.52% 득표하셔서 또 재선에 성공을 하셨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선임 부의장 맡고 계시고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장 그리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3선에 도전을 하시고자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하셔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네. 소개 마음에 드세요? 그 짧은 시간에 압축적으로 잘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개에 근데 너무 특징이 없는 거 아니에요? 양력이라는 게 그렇죠. 네, 예. 좀 빡 꽂히는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조승래 후보께서는 저는 그 인상이 이분이 혼자 잘 다니시죠. 예. 기차 같은 거 탈 때 혼자 이렇게 배낭 메고 옆집 아저씨같이 다니세요. 보좌관 분이 네, 혼자 잘 다니시고 해가지고 참 소탈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근데 정치를 왜 시작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정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사회에 진출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떤 계기가 있었던 거예요? 예, 그 전에 제가 혼자 다니는 이유는 사실 제가 대전, 서울, 그러니까 집이 이제 유성구 복명동이니까 복명동에서 서울까지 이제 국회 회의가 있을 때 이제 매일 출퇴근을 하니까 그 장거리를 같이 다니다는 것도 그렇고요. 예, 그래서 혼자 다니고 있다는 장거리 말씀드리고.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그 수행해갖고 기차역 밑에 딱 차 대기하고 많아요. 저 많이 봤는데. 그냥 택시 타거나 지하철 타면 되는데요. 예, 제가 정치를 하게 된 동기는 저는 제 인생을 사실 뭐 저 어렸을 때부터 인생이라는 것까지 좀 얘기하기 좀 그랬습니다만 저는 살면서 이렇게 살겠다고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결심을 했는데 인생에 내가 무엇을 하겠다. 그러니까 목표죠. 목표 내가 뭐 군인이 되겠다, 뭐 과학자가 되겠다, 정치인이 되겠다. 이런 목표보다는 내 인생의 목적이나 방향을 먼저 정하고 그 목적과 방향을 실현하기 위해서 목표나 혹은 직업군들은 뭐 다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저는 좀 제 인생 설계를 나름대로 했고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을 그러니까 공적인 삶, 공익을 위한 삶을 좀 살아보겠다라는 결심을 사실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해드렸었고요. 그거는 사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는 사실 수업 공부는 좀 등한시하고 책만 많이 봤어요. 독서를 하면서 여러 분들, 뭐 위인들도 그렇고 여러 훌륭하신 분들의 삶의 궤적들을 제가 보면서 인생이라는 것이 내가 어떤 뭐가 되겠다라고 목표를 정하는 것보다는 인생의 방향을 정해서 사는 게 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서 그랬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먼저 생각을 하다 보니까 대학교 들어가서는 자연스럽게 당시 시대적 과제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학생운동을 하게 됐던 것이고 그 이후에도 자연스럽게 정치권에 발을 들어서게 됐고 또 정치권에 들어서서도 뭐 노무현 대통령 선거를 돕거나 함께 청와대에서 일을 하거나 뭐 지방행정기관에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뭐 정당에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뭐 연구소에서 일을 하거나 하여튼 이런 과정들을 좀 거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출마에 이른 것도 제가 국회의원 되겠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인생을 살면서 방향에 저에게 숙명적으로 어찌 보면 정치가 제게 다가왔고
또 제가 정치를 함에 있어서 잘하는 분들을 도와주는 것도 있고 제가 직접 선출직으로 도전하는 것도 있는데 처음에는 도와주는 일을 했었죠. 나중에 제가 직접 선출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좀 이어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지금 21대 국회 현역 국회의원이시기도 하세요. 예. 그 소리 20대 때는 사실 그렇게 눈에 잘 안 보였는데 21대 때는 그래도 꽤 눈에 많이 보이셨던 것 같거든요. 21대 본인의 그 의정 활동에 대한 좀 평가를 해보자면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그리고 기억에 남는 의정 활동이 있으면 좀 몇 가지 소개해 주실까요? 예, 제가 이제 재선 국회의원인데 초선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렇죠. 그때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아주 중요한 국가적 정치 사안이 있었고 그리고 민주당 이제 여당 국회의원이 돼서 여당 의원 초선은 사실은 두각을 나타내기가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랬던 측면이 있었고요. 제가 재선이 돼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제 간사를 이제 4년 내리 맡게 되면서 아무래도 과학기술 혹은 정보방송통신 쪽에 지난 4년간 이슈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이슈들이 예를 들면 구글, 애플 같은 빅테크들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전 세계적인 화두였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구글 갑질 방지법이라는 그 입법을 전 세계 최초로 통과시켰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분하게도 전 세계인들의 일종의 이제 찬사를 좀 받은 적도 있습니다. 확인된 거 맞아요, 그거? 그렇습니다. 전 세계인의 찬사. 네. 뉴욕타임스 인터넷판에 저를 인터뷰까지 했으니까요. 대문짝만하게 사진이 팀 나왔어요. 스윈이라는 그 이제 에픽 게임스의 대표가 있습니다. 그분이 구글 갑질 방지법이 통과됐을 때 뭐라고 SNS를 하셨냐면 아예 뭐 커리언 그래가지고 그렇게 할 정도로 이걸 반겼던 것인데 이 내용은 예전에 그 케네디 대통령이 베를린에 갔을 때 그때는 이제 동베를린, 서베를린 해가지고 동독, 서독이 이제 분단돼 있을 때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서독 시민들에게 가서 그렇게 연설을 했거든요. 나는 베를린 시민이다. 자유와 민주를 내가 함께 지키겠다. 이제 그런 연설을 따서 팀 스윈이라는 분이 나는 한국 사람이다. 네. 이럴 정도의 반응이었으니까 상당히 폭발적이었죠. 네. 그게 이제 가장 저는 크게 4년간 의정 활동하면서 좀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고요. 네. 두 번째로는 제가 아무래도 ICT 쪽을 하다 보면 그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나 방식들이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디지털 소외계층들이 발생하게 돼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어르신들일 텐데 오히려 어르신들에게 이제 디지털 전환에 수혜를 좀 드리고자 기획했던 게 스마트 경로당이라는 거였습니다. 경로당을 디지털 전환하면 이제 스마트 경로당의 개념을 이제 가져온 것인데요. 요거를 전국 최초에 제가 제안을 해서 유성구에 120군데 경로당이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전국의 어르신들이 아니 대전 유성에 가면은 스마트 경로당이라는 게 있어서 어르신들이 매우 잘 이용하고 계신다는데 그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일반 경로당하고 스마트 경로당하고? 스마트 경로당은 일단 기본적으로 큰 디스플레이하고 컴퓨터 그다음에 키오스크 같은 기본적인 이제 인프라를 구축을 해드립니다. 네. 그 구축된 인프라를 노인복지관 그리고 경로당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이렇게 네트워크로 연결이 돼서 프로그램도 공유하고 어르신들의 건강 정보나 데이터 같은 것들도 축적해서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어르신들에게 키오스크 작동법 같은 것들을 가르쳐 드림으로 해서 디지털 소외를 좀 줄여 드리는 상당히 좀 만족을 하고 계시고요. 스마트 경로당 설치된 120군데 경로당은 일주일에 뭐 몇 번씩 공동 프로그램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하나 이제 생중계를 하면 120군데 경로당의 네트워크로 다 연결이 돼서 함께 수백 명, 뭐 많을 때는 한 1-2천 분의 어르신들께서 함께 그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온라인 윷놀이 대회도 하시니까요. 온라인. 이게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노력들 덕분에 다행히도 제가 그 시민단체들이 평가한
일대 국회 종합의정평가 전국 3위를 했고요. 오. 충청권에서는 제가 뭐 단연 그런 1등을 하겠죠. 그리고 네. 그 공약 이행률이라든지 아니면 법안 통과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제가 충청권 1등을 하고 있어서 객관적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근데 저 개인에 대한 평가는 그런데 21대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사실은 조금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에 대한 평가보다는 21대 국회 전체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좋은 나만 평가를 잘했다. 받고 자랑 다 하시고 네. 뒤에 나만 잘했다. 그래서 남들 분발해라. 제 자랑하기가 좀 민망하다 이 말씀. 나만큼만 해라. 네, 알겠습니다. 그 아쉬웠던 건 없어요? 21대 국회 의정 활동하면서 제가 하시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쉬웠던 부분들이 그런 겁니다. 갈수록 각 정당 간에 또 진영 간에 소위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그 대화라든지 합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종이 된 것이 저는 안타깝고,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는 대화나 합의, 타협이라는 것들이 완전히 실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계속 국회에서 한 결정들을 거부권 행사를 하는 것이 단적인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스마트 국회를 한번 만드셔서 정당과 윷놀이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아이고, 어쨌든 의원님, 요즘 최근에 대전교도소 관련해가지고 국민의힘 윤소식 후보가 의원님께 문제를 제기하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게 대전교도소가 아무래도 LH가 이게 참여함으로써 2천억 이상의 투자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시 예타를 진행해야 되고, 이 때문에 의원님께서 예타 면제법 관련 법을 했는데, 이게 입법권 남용이니 뭐 이게 일반에게로도 할 수 있다느니 등의 그런 주장을 펼치시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요? 제가 잠깐 정리해 볼게요, 의원님. 사안을 모르시는 분들은 질문이 어려우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이 대전교도소 이전을 추진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대전에 7석의 국회의원이 모두 민주당 소속이고, 과거 지난 정부가 여당이었었고, 그쵸, 문재인 정부 때 박범계 의원은 당시 법무부 장관도 했었고, 근데 민주당이 책임지고 있으면서도 이거 제대로 진도 안 나가는 거 아니냐, 책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공격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어떤 입장이십니까? 근데 그건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그렇게 정치적 공방할 시간에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게 저희 제안입니다. 지금 제가 공기업 LH의 대전교도소 예타 면제 법안을 제출한 것은 예타가 진행됨에 있어서 약간 불확실성이 있고 좀 쉽지 않다라는 판단 때문에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기재부 또 이장호 대전시장이 이끄는 대전시정과 함께 협의해서 예타 면제 법안을 제출했다는 걸 말씀을 우선 드리겠고요. 그리고 왜 LH가 이 사업을 하는 거냐, 그냥 재정으로 그냥 옮기면 간단한 거 아니겠냐, 이렇게 질문하신 분도 있는데, 이건 하나만 알지 두 개는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일단은 6,700억이라는 재정 규모도 클 뿐더러, 물론 이제 교도소는 재정으로 하게 되면 예타 면제가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대전교도소 잔여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잔여부지와 그 다음에 대전교도소 이전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전으로 인해서 잔여부지와 그 주변에 있는 도안 3단계, 그거를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게 사실은 보다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도소는 재정으로 하게 되면 예타 면제를 통해서 교도소를 옮길 수는 있겠지만 남은 잔여부지와 그리고 기타 3단계 부지를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마찬가지로 LH든 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든 마찬가지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타를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제출한 것은 LH가 추진을 하되 예타 면제를 통해서 교도소도 이전하고 교도소 잔여부지와 3단계 기타 부지를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최적의 안이다라는 것이고, 이 안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부터 지금 윤석열 정부 그리고 허태정 대전시장, 지금 이장호 대전시장 이르기까지 이렇게 대통령이 바뀌고 시장이 바뀌어도 그냥 일관된 흐름으로 진행해 왔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와서 그 방식이 잘못했다라고 소위 시비를 거는 것은 좀 이 사업에 대한 제가 보기엔 이해가 좀 부족한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5년 동안 뭐 했냐 이 말씀 또 한마디 하시는데, 5년 동안 한 것이 여러 개를 했죠. 일단은 이 사업 계획을 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교도소나 이런 시설들을 이전할 때는 부지를 정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부지를 방동저수지 너머 쪽으로 부지를 정했죠. 이 부지를 정할 때도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심했기 때문에 제가 직접 그 주민들 경로당 찾아다니면서 주민들 설득하고 이런 과정들을 몇 개월 동안 했거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전 부지가 결정이 됐고, 그리고 법무부는 교도소를 옮길 경우에 그럼 어떤 규모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용역비까지 세워져서 법무부는 용역을 또 진행을 했고, 대전시는 그린벨트를 이제 풀어야 되니까 그린벨트 변경에 따른 풀려면 용역을 또 해야 돼요. 용역 같은 절차들을 진행을 했고, LH는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사업성 검토를 진행을 했고, 이 행정적인 절차들이 2, 3년 정도 걸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22년 초에 법무부, 대전시, LH 3자가 모여서 그 결과를 가지고 협약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문재인 정부에서 한 일이고, 요걸 받아서 다음 정부가 그러면 예타가 잘 되도록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예타를 추진할 때 예타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주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예타라는 것은 비용을 줄여주고 편익을 높여주면 예타는 통과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대전시로 또 기재부한테 보고받은 바로는 이걸 심사했던,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입니다. 작년 상반기에 23년 상반기에 심사했던 심사위원들의 태도는 너무 지극히 소극적이고 보수적으로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전시와 기재부, 법무부가 노력을 했으면 저는 상당히 조정이 됐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수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대전시가 그럼 지금이라도 예타를 면제할 수 있는 것이냐. 근데 지금 기재부의 대답은 예타 면제는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다른 대안이 뭘까라고 제가 고민하면서 기재부 담당 국장, 차관, 대전시 국장 이렇게 협의를 하면서 그러면 공기업 예타 면제로 가는 방향, 현재로서는 가장 정확하고 실효적인 방법이고 또 가장 빠른 방법이 되겠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작년 말에 제가 원래 이 법안은 10월 달쯤 준비를 해놨는데 대전시하고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작년 말에 공기업 예타 면제 법안을 낸 거예요. 그러면 이 면제 법안이 통과가 되면 교도소도 이전하고 교도소 이전에 따른 자녀 부지와 또한 3단계까지 포함하는 이걸 종합적으로 다 예타 면제가 한꺼번에 다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전시와 법무부 입장 이 안이 가장 최적의 방법인 것이죠. 근데 이제 와서 이거를 6,700억짜리 재정사업으로 하고 나머지 자녀부지 개발 문제는 그건 나중에 알아서 하자라는 것은 무책임한 얘기죠. 알겠습니다. 뭐 선거철이니까 아마 이런 뭐 저런 공방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또 최근 하나 나왔던 공방이 그 참 이상민 의원하고 오랜 세월 정치 같이 하셨잖아요. 일단 그분 가실 때 어땠어요? 뭐 안타깝죠. 저는 지금 뭐 여론조사 수치로도 나옵니다만 저는 시민들이 그걸 결코 용납을 안 할 거라고 저는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될 겁니다. 저희 방송에도 2주 전에인가 한번 출연하셨었는데 예.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근데 이상민 의원이 최근 또 이제 조승래 그 후보께 또 이렇게 겨냥을 좀 했어요. R&D 예산 삭감 이제 책임 공방이 있었는데 조승래 의원도 거기 예산안에 서명하지 않았냐, 그러면 같이 책임 아니냐, 뭐 이런 취지의 이제 공격을 했다고요? 어떠세요? 솔직히 뭐 이런 공방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그러고 지금 국민의힘 이상민 의원이나 국민의힘에서도 뭐 현수막 뭐 걸어놨던데요. 그 복원하겠다고요? 네. 아니 그 복원할 거를 왜 삭감했습니까? 그럴 걸 왜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이상민 의원이 그렇게 말씀하신 걸 이해할 수 없는 것이 R&D 예산 그렇게 제출됐을 때는 민주당 소속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기 부정을 하시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그 저의 상대 후보께서 뭐 또 마찬가지로 저의 책임이라고 얘기하시는 건데 이거는 국회에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대한 좀 이해가 좀 부족한 것이라 저는 보고 있는 것이 편성권은 정부에게 있고요. 국회는 이제 심의 의결권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심의 의결 중에서 감액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뭐
100원을 50원으로 깎는다. 그거는 국회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편성된 예산을 증액시킬 때, 예를 들면 R&D 예산을 26조짜리를 가지고 왔는데 이거를 30조로 만든다. 그거는 국회가 단독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정부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게 헌법에 있는 헌법 57조에 있는 정부의 증액 동의권이라는 헌법 사항인데 네. 거기에는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만들 때 그거는 정부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어요. 그거는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너네들이 그 R&D 예산 31조짜리로 편성해서 의결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저한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헌법을 잘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아니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국회의원을 하겠다고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이시니까 아마 형법은 잘 아실 것 같아요. 형법은 잘 아실 것 같고. 아니 그런 상황에서 저에게 책임이 있지 않냐. 이상민 의원님은 그때 표결을 안 하셨다더라고요.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표결을 안 했으니까 당신은 책임이 없고 표결한 사람은 책임이 있다 이런 논리신 건데 이런 적반하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사실 그 예산안을 포함한 올해 정부 예산에 서명을 하신 거잖아요. 그 표결을 한 거잖아요. 아니 그리고 그 이제 예산은 그러니까 정부의 원안이 있고 국회에서 이제 정부가 동의한 증액안 그리고 감액안 다 포함해서 수정안을 만드는 건데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게 돼 있어요. 수정안을 표결해서 이게 부결되잖아요. 그럼 정부 원안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나마 국회에서 6천억이라도 증액했는데 6천억도 빠진 5조 2천억 원이 삭감된 R&D 예산이 포함된 예산안을 또 표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동의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걸 부결시켜요. 그럼 어떻게 되냐? 준예산이 되는 겁니다. 준예산. 그렇죠. 네, 준예산이라는 거는 그걸 한 번도 우리가 해본 적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혼란은 또 걷잡을 수 없죠.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은 국회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잘 모르시고 하는 말씀이거나 알면서도 정치적으로 물타기 하려고 하는 편이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지역으로 한번 돌아와 볼게요. 이제 다시 또 출마를 하시는 지역구 유성구 갑에 현재 최대 현안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 그리고 향후에 이제 국회에 입성하시면 좀 주력하실 활동들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그 유성은 그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습니다. 가장 크게는 이제 R&D 예산 삭감에 따라서 지역의 연구소 그리고 대학 이제 뭐 충남대나 카이스트나 한반대 같은 이런 대학에도 그 R&D 예산 삭감 여파가 매우 심각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R&D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연구소나 대학 주변에 있는 상가나 식당들한테도 심각한 영향을 또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유성구 의회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R&D 예산이 5조 2천억 원이 삭감될 경우에 전국적으로 생산의 10조 정도가 감소할 것이다. 그 중에서 유성 지역의 감소액이 한 6조 4천억이 될 것이다. 심각하죠. 그리고 고용의 경우에 5만 3천 명 정도의 고용 감소가 될 것인데 그 중에서 유성의 고용 감소가 3만 3천 명쯤 될 거다. 이게 유성구 의회가 어떤 기관에 의뢰해서 한 용역 결과입니다. 물론 뭐 5조 2천억이 아니라 6천억이 증액돼서 뭐 4조 6천억이 감액된 거니까 뭐 그걸 보면 뭐 조금 수치는 좀 조정이 되겠죠. 그러나 이 정도로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현안은 역시 R&D 예산을 원상 회복하고 해서 이걸 통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전과 유성의 심각한 지역 경제 또 민생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과제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로 지금 그 유성 지역은 여전히 지금 여러 가지 현안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하게 유성은 지금 240여 개가 되는 기초지자체 중에서 가장 경쟁력 있고 살기 좋은 도시라고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과들을 잘 정리를 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겠다. 제가 스마트 경우당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유성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일 먼저 만나는 도시로 만들어 가자. 그거는 훌륭한 연구 자원들, 좋은 대학들, 인적 자원들,
다양한 인프라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지난 4년간 그렇게 또 일을 해왔고요. 앞으로 4년간도 그렇게 주력을 할 것이고요. 대전교도소 이전이라든지 또 온천관광 활성화라든지 이런 지역적인 큰 굵직한 이슈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3선 국회의원이 되면 국회의원은 3선 일을 제일 많이 합니다. 제일 잘하고요. 4선 안 하실 거예요? 그건 3선 열심히 하고 일단 3선부터 하고 받아야 되겠죠. 3선 국회의원이 돼서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이 현안, 골목의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제가 충실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제가 개인적으로는 유성이 고향이에요. 예, 그래서 어렸을 때 유성 하면 온천 관광 그게 상당히 좀 상징적이었는데 수도권에서도 많이들 오셨고 지금 거의 다 사라진 것 같거든요. 또 예. 유성 호텔도 이제 이번 달에 영업을 종료를 하고요. 예. 그 유성이 갖고 있는 원천적인 그런 그 온천 관광 자원에 대해서 좀 상징성을 갖는 그런 것 좀 신경 많이 써주시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좀 전해드립니다. 예, 그래서 네. 지금 제가 그 온천관광 거점지구 사업을 제가 중앙정부에 제안을 했고 그 사업이 260억짜리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요. 온천 체험관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지금 이제 조격장만 있는데 거기에는 그 인피니티 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상당히 새로운 콘텐츠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온천 관광지구는 그냥 과거를 답습하는 수준이 아니라 과거를 훨씬 뛰어넘는 새로운 콘텐츠로 구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위해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대전은 그럼 이제 성신당과 유성 온천이 또 새로운 상징으로 된 걸 기대해봐도 되나요? 아이, 성심당은 옛날에 명함도 못 내밀었어요. 유성 온천이. 그리고 스마트 경로당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가시기 전에 일단 1분 드릴게요. 예, 그 저희 굿모닝 춘천 시청자 여러분들께 예, 인사 말씀 하시고 가시죠. 네. 예, 굿모닝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조승래 국회의원입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국가적으로도 여러 가지 큰 전환기, 인구 위기라든지 기후 전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요한 전환, 그리고 지방 소멸과 민생 위기, 또 민주주의 위기라는 여러 가지 심각한 위기 속에서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심각한 전환과 위기 앞에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어디에 있는지 국민들은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번 선거는 지금 대통령과 정부 여당을 정말로 국민들께서 회초리를 세게 드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민생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22대 국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저 조승래에게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 5일, 6일 사전투표가 됩니다. 그때부터 투표가 시작됩니다. 4월 5일, 6일 사전투표부터 꼭 투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후보님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건강 잘 챙기시면서 선거운동 하시고 선거 이후에 네, 좋은 결과 있으시면은 다시 한번 출연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땐 감사합니다. 전화 말고요. 알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승래 네,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갑 후보와 함께 전화 통화해 봤습니다.